왜 지금 통일표가 되기인가? 라는 질문을 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다시 말해서 지난 2018년이죠. 아틀란타에서 특강을 하실 때 공개적으로 처음 통일평화대학을 제안을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왜 통일대학 설립을 구상하고 계셨는지 동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교수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뭐 동기야 여러 가지가 있지요. 많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조선을 많이 방문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방문한 게 아니고 질문을 가지고 질문의 해답을 얻으려고 많이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북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었습니다. 북에 갈때 카메라 들고 이렇게 아무 준비 없이 가서는 안 되고 의식적으로 준비를 해서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가서 그 질문의 해답을 듣고 와야 됩니다. 그게 또 더구나 더 필요한 것이 지금 남과 북 사이에 토론이나 대화나 의견 교환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에서 북을 보는 것은 전부 잘못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정보가 없어서 그런 것보다도 제가 볼 때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제 북은 잘못된 사회다. 저건 실패된 사회다. 우리는 민주주의고 잘됐다. 그래서 북을 깔보는 그런 태도가 있으면 북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식보다도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데 제가 그런 느낌을 느끼면서 북에 여러 번 가면서 느낀 것은 남과 북이 정부적인 차원에서 민간적인 차원도 중요하지만은 정부적인 차원에서 정부가 개입을 한 그런 상황에서 같이 일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오래전부터 한 20년 전부터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제가 아는 거는 학교뿐입니다. 미국에서도 50년 동안 대학교에서 교편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또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철저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교육을 우리가 같이 하면 어떻게 했냐. 교육은 그런데 평화교육을 같이 하는 게 좋겠다. 지금까지 남과 북이 전부 다 안보 문화에 젖어가지고 안보 문화라는 건 서로 경쟁하고 질투하고 파괴하고 죽이고 이게 안보 문화입니다. 전쟁만 없으면 평화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전부 다 잘못된 얘기입니다. 평화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평화는 이질과 이질이 만나서 동질을 좀 더 높은 차원에서 동질을 찾는 것이 평화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통 말로 얘기하면은 평화는 조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쟁의 결여가 평화가 아니고 이질과 이질이 합해서 조화가 되는 것이 평화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남과 북이 제가 돌아다니면서 느낀 것은 이렇게 이길 수가 있느냐,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질이 다르다. 양이 다른 걸 가지고 뭐 남쪽은 인컴이 많고 북쪽은 인컴이 적고 그걸 비교해 가지고는 북을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북은 개인주의나 북은 평등이나 자유보다는 평등, 개인보다는 단체, 구체적인 것보다는 추상적인 거, 북이 강조하는 것이 또 민족적인 거, 남은 남대로 또 세계 문화를 받아들여서 북과 첨예한 질적인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되어야지 평화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평화를 겨냥하지 않으면은 북과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안보의 차원에서는 경쟁과 질투와 서로 악마화시키고 이런 데서 끝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평화도 없고 통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는 통일, 이질과 이질을 조화시킨다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남북이 교류를 해야 되는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오늘도 보십시오. 이 중요한 자리에 우리 남과 북이 같이 해서 평화대학을 같이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북의 분들 한 분도 모시지 못했습니다. 또 모실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그 대화가 안 되는 것이 남북이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화를 어디서 어떻게 시켜야 되겠느냐. 거기서 제가 작성한 것이 한 20년 전에 대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나라를 보니까 유럽도 그렇고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가 가깝게 느끼는 미국을 보니까 이건 대학 때문에 미국이 지금 이 모양으로 된 것입니다. 대학 때문에. 그 대학이 하버드 대학입니다. 하버드 대학이 1636년 얼마나 오래전입니까? 미국 연방 국가가 나오기 전에 한 150년 전이에요. 그때 하버드 대학이 청교도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와서 하버드 대학을 세웠습니다. 그 세우면서 이 대학에서 우리 이 통일된 국가, 그때는 통일이 안 됐죠 아직. 통일된 국가가 밟아야 가야 하는 길의 설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청교도 지도자들이 그 대학을 그 대학에 다른 건 신학대학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1636년에 그 후에 하버드 대학이 오늘에까지 지도적인 역할을 하고 미국이 나가야 할 길에 대해서 그 하버드 대학 교수들이나 그게 연구소나 그게 연구원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오늘날까지 해오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참고로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의 통일 문제만큼 복잡한 게 없습니다. 이질과 이질을 그런데 이 이질을 조화되지 못하는 이질들입니다. 양이 문제가 아니고 질이 다른 이질입니다. 개인주의와 단체주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과 자유를 추구하는 것, 민족적인 것과 세계주의적인 것, 추상적인 이론적인 것과 실질적이고 경제적인 것, 뭐 이런 걸 우리가 쭉 보면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을 비교를 옳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통일해야 되느냐 하는 통일이 왜 안 됐냐면 통일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질과 이질을 조화시키는 데는 오래전부터 인류에 알려져 있는 음양사상이나 동양에서는 변증법 논리를 가지고 이질과 이질을 조화시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고 이질만 그렇게 있으면 아무리 좋아해도 통일이 되지 않습니다. 평화가 되지 않습니다. 평화와 통일은 사는데 본질적인 공통점이 있어야 됩니다. 본질적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관습의 그 성격, 그 내셔널 캐릭터, 그게 이 노스 코리아 내셔널 캐릭터하고 사우스 코리아 내셔널 캐릭터하고 공통점을 우리가 또 찾아내야 됩니다. 그 공통점을 기반으로 해서 통치 이념도 만들고 정책의 원칙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질과 동질이라는 게 또 많습니다. 뭐 제가 손가락 이렇게 하면 그거 가지고 한 시간, 한두 시간 가지요. 많습니다. 그래, 제가 며칠 전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것을 밤새도록 9시간 다 봤습니다. 그 보고 나니까 큰 문제가 있지. 우리나라에
돈이 중심이 돼가 다 하는 큰 문제가 있죠. 그러나 거기에 흐르는 것이 있느냐면은 양심이 있습니다. 거짓말 해가지고 당선되고 당첨되고 돈 버리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 오징어 게임에서 제일 이긴 사람이 이름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1년 동안 돈 1푼도 안 쓰고 돈 많은 어디가 빌려가지고 쓰고 이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 돈이 아닌 걸 압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중에 완전히 속여가지고 그런 사람 기회를 다 빼들고 그렇게 경쟁해가지고 이제 돈을 벌였으니까 성자가 되었으니까 양심이 가책이 된다 이거요. 돈은 많지만은 양심이 가책이 되면은 그 돈이 같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한 양심이라는 것이 우리 민족에 있습니다. 저치는 양심도 없어? 이러면은 아주 경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나 우리가 사람 중심이 제가 이제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 중심인 이념과 정치 사상과 신념 체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사람처럼 볼 수 있는 게 우리 민족의 동질성입니다. 남이나 북이나 제가 돌아다니면서 듣고 또 듣고 그래도 제가 감명받는 말이 쟤는 언제 사람 되려고 하나? 저놈 인간 언제 사람 되지? 이런 말이 우리 민족 공통한 것입니다. 우리 민족만큼 사람을 역사의 중심에 두고 보는 민족이 없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 동질성 그걸 발견하면 얼마든지 있죠. 홍익인간에서부터 얼마든지 우리 동질성을 찾을 수가 있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 이런 거 얼마든지 있습니다. 남도 북도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그래도 대처를 잘하는 거는 지금까지 잘해온 것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개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통일은 이질적인 적인 것은 조화를 시키고 동질적인 것은 강화를 시켜서 더 부양을 시켜서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통일을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걸 하는 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이걸 연구하고 또 구체적으로 정책도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만들고 하는 걸 누가 해야 되냐? 대학이 해야 됩니다. 대학이 할 일이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통일하기 필요한 대학의 과정은 우리가 연수하고 교육하고 과정은 곧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이 인류가 살려고 허덕이는 지금 인류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저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 말씀 금방 또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통일은 그렇다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남과 북이 대화를 해야 되고 서로 알아야 돼. 서로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이러면 대화가 안 납니다. 그 대화가 끝났습니다. 대화라는 것은 목적이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이해한다는 건 이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보다 내가 훌륭하다는 것을 그걸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말하는 것은 대화의 종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 문화를 다시 살려가지고 평화에 필요한 그 문화를 조장하고 그걸 통일 문화라고도 할 수 있지요. 그래서 네, 교수님, 네, 그 교육 내용과 관련해서는 조금 뒤에 다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 하루 이틀 된 문제의식이 아니라 지난 20여 년 동안 50여 차례 북도 방문하고
또 수많은 국제 인사들과의 대화, 현장 체험을 통해서 이 남과 북이 만나려면, 통일되려면 이질성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강화해야 되는데 이걸 누가 할 것이냐? 대학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통일평화대학을 제안을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하나 제가 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건 굉장히 이제 말씀은 부드럽게 하시지만 우리 후대들에게 굉장히 큰 질타를 주셨어요. 분단과 전쟁 때문에 70년 이상 헤어져서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 우리는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평화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참 모순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 대학 차원에서라도 새로운 이 통일국가의 이념, 그 다음에 설계도를 만들기 위해서 통일평화대학을 고민을 해 오셨고 제안을 하셨다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 간단한 그 질문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주신 것 중에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이 통일대학이 서야 될 자리로 개성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 예로부터 나라의 수도를 정하는 건 천년지 대계라고 하죠. 어디에 터를 잡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흥운이 좌우된다고 해서 뭐 무학대사는 전국 팔도를 유람하면서 지금 현재 서울이죠. 한양을 도성으로 삼았다고 합니다만 우리 교수님께서 통일평화대학을 개성에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유랄까요? 생각하신 이유가 있으면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아주 근본적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교육이라는 게 중요한데 교육의 중심지가 개성인 것 중에 개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려 그 역사 가운데 아마 서기 792년인가 이렇게 될 거예요. 8세기 후반쯤 돼가지고 그 고려에 국자감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물론 서민들이 만든 게 아니지만은 국자감이 대학에 비금하는 그러한 그를 우리 민족이 8세기에 만들었습니다. 하버드 제가 언제 그랬죠? 1617세기에 하버드 만들었는데 우리 조상은 8세기에 국자감을 만들었습니다. 그 국자감이 그대로 이제 흘러오다가 고려 끝에쯤 가가지고는 학교 이름을 바꿔가지고 그거 지금도 북에도 있고 그게 또 남에도 왔습니다. 그게 성균관 대학입니다. 성균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라는 거는 대학을 교육을 그렇게 중요하게 한다는 거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이와 같은 역사를 교육을 중요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걸 또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개성이라는 게 지금 현재 한 15년 지금 넘게 됐습니다만은 개성 공업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통일된 저희 조국입니다. 개성에 가면은 통일되었습니다. 그건 통일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통일을 경험을 10몇 년 동안 하고 통일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계속되기를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우리가 봐도 개성이 중간에 딱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무장지대가 우리 평화대학을 만드는데 어떻게 하든지 비무장지대를 평화대학에 관계를 시켰으면 합니다. 외교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남북 간에 그러면은 비무장지대가 어디 있습니까? 개성에 있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러한 걸로 여러 가지로 볼 때 개성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 남과 북의 중간에서 남도 볼 수 있고 북도 볼 수 있고 남과 북을 조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개성의 아마 지정학적으로 아주 이상적인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네. 그만큼 중요한 곳이 없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고려 성균관이 그 개성에 가면 고려 박물관으로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예, 미국의 하버드보다 무려 10세기, 1000년 가까이 앞선 나라의 통일국가의 기틀, 이념적 기틀, 운영 방안, 그 다음에 인재 양성, 이런 역할을 해온 고려 성균관이 있었던 곳이고, 개성공단은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날마다 통일이 이루어지는 기적의 공간이라고 우리가 불렀습니다만, 예, 저도 뭐 취재를 다닐 때는 이렇게 단절의 시간이 길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한두 달 지나면 남북 간의 갈등이 없어지면 다시 문을 열고 약 6만 명의 근로자가 있었어요. 그 여성공단에 폐쇄되기 직전만 하더라도 그런 면에서 개성공단이 가지고 있는 남과 북이 하나가 되었던 경험,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지정학적인 위치가 개성공단이 최적이다라고 생각하신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거기 앞서 이제 한 네, 가지만 간단하게 네 부언하면 그러십시오. 개성공단이 북의 사회주의와 남의 자본주의 경제 질서를 조화시킨 곳입니다. 그게 일꾼들이 와서 중국도 그렇게 못했습니다. 일꾼들이 와서 일하고 그 업주들 남쪽의 기업가들한테 돈을 월급을 그 사람들한테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한테 주지요. 그러나 그 국가는 돌아서 가지고 자기의 분배 정의의 원칙에 의해서 정책에 의해서 월급을 또 줍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한테도 설득했고 시킬 수가 있었고 세계에 다 보일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조화롭게 서로 돕고 서로 윈윈하는 그러한 관계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개성에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뭐 남쪽의 기업가들과 북쪽 근로자들이 처음에 오해와 갈등에서 시작해서 한 가족처럼 이해에 도달하게 된 과정 자체는 뭐 몇 권의 책으로도 부족하겠습니다만 교수님 말씀 맞다나 이 서로 이질적인 체제가 서로 만나서 부딪히고 함께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극복되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였다.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연장해서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교수님께서 이제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하나의 민족, 두 개의 국가, 세 개의 정부라고 표현하셨어요. 아마 이제 개성을 단순하게 대학이 선 도시뿐만 아니라 연방 정부가 들어설 곳, 그래서 이제 비무장지대를 아예 없애는 구상까지 하신 것 아닌가 싶은데요. 혹시 짧게라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연방 정부의 뭐 성격이랄까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 싶으네요. 그런데 우리가 남과 북의 차이점을 이질성을 우리가 조화시키는 묘미를 찾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 이 인류가 가지고 있는 말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우리한테서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큰 포부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만 통일하고 우리만 평화롭게 우리만 복지롭게 살면 제일이다. 그것도 좋지요. 그러나 그 방법과 수단과 철학과 이런 것이 인류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구나 젊은 사람들은 그걸 알아야 되고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제 왜 제3 정부라고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나온 연방제나 이런 걸 보면은 그저 이 북의 상황과 남의 상황이 다르더라도 뭐 이걸 최고 그 연방 국회를 의회를 만든다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섞어지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섞이는 방법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70년 이제는 70년은 아닙니다만 연방제의 얘기가 나온 것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960년에 북에서는 연방제가 나왔습니다.
남에서는 북에서 연방제 그러니까 그 얘기하다가는 또 반공법에 걸릴 것 같아서 연방이라는 말도 못 씁니다. 그러니까 남쪽에서는 우리 역시 연방을 낮은 단계의 연방을 싫어할 이유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연합이라는 말까지 가져와서 독일 통일이 연방 통일인데 연합 통일은 아닙니다. 연합은 국가의 주권을 서로 존중하면서 각자로 남남끼리 사는 것을 연합이라 그러고 어떤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남남끼리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남과 북이 남남끼리 살 수 없습니다. 왜 남남끼리 살 수 없느냐? 남남이 아니니까 남남끼리 못 살죠. 우리 여행 한번 해보십시오. 북에 갔다 온 사람들 말 같지, 의식 같지, 음식 같지 그런 거 보면은 남남이 아니라는 걸 왜 이렇게 우리가 흩어져 살고 있느냐? 얼마나 고통이 들을지 모릅니다. 저더러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에 귀국해가지고 노후에 편안하게 살지 그런 사람 친구들이 많습니다. 반갑게 생각하지만은 저는 제가 느끼는 조국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제가 만주로 이민 갈 때는 일제 때입니다. 일제 식민지고 나쁘고 간악할 때지만은 그래도 한 나라입니다. 하나의 통일된 나라가 일제 시대 때는 그래도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미국 유학 가서 이렇게 보니까 요새 감아 보니까 내가 갈 수 있는 조국이 갈라져가 조국이 없어졌어요. 지금 해외 동포 800만이 조국이 잃은 이방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조국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통일을 주장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론도 가지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요새 뭐 통일 없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그건 뭐 주관에 따라서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한 개인으로서 한 학자로서 우리 통일은 자연 질서에 맞게 되어 있고 통일하지 않으면은 이 불행과 파괴와 질투와 경쟁에서 오는 서로 죽이기 이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70년 동안 우리 봤지 않습니까? 통일을 지향하지 않으면 평화조차 통일은 물론이고 평화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제3정부는 이상적인 사회를 규모가 작더라도 만들어보자. 이건 규모가 적더라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인류가 가지고 있는 게 지금 환경 문제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환경 문제가 없도록 하는 그러한 말하자면 인간 공동체를 삶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요. 그 환경 문제 그런 환경 대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류가 이렇게 많지만은 제가 요새 텔레비전을 틀면 제일 슬픈 모습이 많은 이재민들입니다. 갈 데가 없어가지고 애를 안고 짐을 하나씩 지고 남미에서 미국으로 오려고 그러고 오다가 다 잡혀가지고 또 돌려보내고 이런 비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재민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 사람은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갑니다. 왜 이재민들이 나오게끔 되었느냐 하는 거 보면은 미국 같은 큰 나라에 오랫동안 정책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그건 또 다른 제목이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제3 체제에서는 제3 정부나 체제에서는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어 보자. 거기는 깨끗한 음식도 있고 그래서 농가대학을 그냥 농가대학만 하지 말고 저기 대학교 얘기를 좀 할까요? 구체적으로. 다음 질문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예.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제3정부 혹은 연방정부는 단순한 정치체제의 조합이나 기계적인 결합이 아니라 인류가 꿈꿔왔던 이상적인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를 지향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제가 좀 속인이 좁아서 단순하게 생각했던 걸 굉장히 가슴이 뛸 정도로 큰 이상적인 전망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연방제 관련해서 아직도 주변에는 연방제 그러면 이제 북쪽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통일 전선에 입각한 적화 노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제가 미국도 연방제고 독일도 연방제다 그러면 절대 그럴 리 없다는 거죠. 미국 같은 나라가 어떻게 연방제를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분들은 연방제 자체보다 그게 어떤 내용인지보다 연방제는 북이 주장한 거고 북이 주장하면 빨갱이고 빨갱이는 나쁜 거다. 이런 그 도식화에 물젖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넘어서기 위한 방법으로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인간이 되라, 먼저 사람이 되라. 그 말에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사람의 눈으로 북도 보고 남도 보고 세상도 바라봐야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대로 교육 내용과 방법 중요하죠. 또 여러 가지 구상을 펼치신 바도 있는데 가장 먼저 그 건강대학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 단과대학 중에서도 그것도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의과대학 그러면 이제 메디칼인데 칼리지 오브 헬스라고 하셨어요. 건강대학. 왜 건강대학을 가장 중요시하고 먼저 내세우셨는지 그 사연을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거 얘기하기 위해서는 제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를 해야죠. 제가 네네. 북에 많이 갔었는데 이제 북에 가서 한 번은 제가 몹시 아팠어요. 몹시 아파서 이제 병원에 가는데 병원에 가니까 병실에 눕혀놓고 의사가 4사람이 들어와요. 그런데 2사람은 고려의학, 동양의학 하는 의사고 2사람은 서양의학 하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 2분이 들어와서 진찰을 합니다. 진찰은 제가 열이 나고 뭐 이렇게 어렵고 뼈가 쑤시고 뭐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진이 들어와서 진찰을 하고 나서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시겠습니까? 첫째 서양 방법으로, 둘째 동양 방법으로, 셋째 둘 다 같이 하겠습니까? 그래요. 그래 두 말 할 것 없이 둘 다 같이 해주세요. 이랬거든. 그러니까 침도 놓고 안마도 해주고 뭐 이런 걸 합시다. 뜸도 놓고 뜸도 쩌고 그러고 이제 또 서양 의사는 서양 의사대로 해서 또 약도 만들고 뭐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한 2시간 만에 내 발로 걸어가지고 퇴원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누워가지고 느낀 게 이거 좋은 생각이구나. 동양의학은 예방을 하는 의학이고 서양의학은 치료를 하는 의학입니다. 예방과 치료가 겸해야지 인간 건강이 잘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건강대학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겠다. 이과대학으로 그러지 말고 그래서 거기에서 불치병, 암 이런 것도 치료할 수 있는 치료하는 것을 이 세계에 보여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온 세계가 다 옵니다. 치료를 받을 그 건강대학에 부속 병원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건강대학이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도 그렇습니다. 침 놓고 뜸 뜨고 하는 게 지금 굉장히 많이 번져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침과 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조화시켜서 건강을 도모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건강대학을 제가 생각을 했고 또 가능한 걸 얼마든지 제가 구상할 수 있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방금 이제 교수님이 동서양 의학의 실제 효율성을 몸으로 체험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침뜸의 원조의 하나죠. 한국이 침뜸을
불법화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이 모순이 어떻게 생겼냐? 제가 볼 때는 역시 남과 북이 서로 대립하고 또 남쪽이 이 뭐랄까요? 그 좀 돈에 치우친 예, 자격증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치우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가장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먼저 본다면 검은 쥐가 됐든 검은 고양이가 됐든 흰 고양이가 됐든 쥐를 잘 잡는 게 목적인데 우리는 좀 그런 측면에서는 반성할 지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이제 시간도 조금 지났기 때문에 그러면 통일평화대학을 어떻게 준비하고 만들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좀 넘어갔으면 합니다. 예. 사실 이제 이 통일평화대학 또는 제3정부 혹은 새로운 개념의 연방정부라는 건 이 전례가 없는 일이죠. 좀 고상한 말로 하면 전인미답의 길인데요. 그렇지만 나침반과 원칙, 방향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평소에 생각해 오신 만약에 통일평화대학을 우리가 추진한다면 어떤 기준이나 원칙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남과 북이 손을 잡고 해야 됩니다. 건강대학에서도 얘기를 했겠지만 모든 분야에서 남과 북이 손을 잡고 서로 도와서 한쪽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러한 연구 분야나 그러한 교육 분야나 사회 봉사나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해야 되는 거. 남과 북이 같이 해야 되는 거. 그게 이제 제일 현실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더 중요한 것은 북은 우리가 다르다. 그게 어떠한 이유가 긍정적인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야지. 북이 가지고 있는 거는 다 열등하다. 우리는 잘났다.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는 잘난 이유가 돈 몇 푼 더 있으니까 잘났다. 그건 또 이유도 되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북을 보는 근본적인 자세를 우리가 달리 해야 되는데 그거는 언론도 필요하고 교육이 제일 중요하지요. 각급 교육에서 북한 사람들도 저 사람들도 사람들이다. 훌륭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 아까 사람 얘기를 하셨는데 교육이라는 것은 지식만 흡수하는 게 교육이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져야 교육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 만들기가 교육이다. 그건 쉽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게 된 사람이냐 안 된 사람이냐 그건 사상에 따라서 다르고 하겠지만 철저한 개인주의가 더 개인주의로 되고 이건 사람이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이 무력이 있어가 돈만 축적하려고 하는 그건 사람이 성장하는 게 사람 성장에 대한 학자들이 이론이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또 세계에서 나가서 그러한 그 정신문화랄까 이런 걸 장달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한국만 필요한 게 아니고 미국은 더 필요합니다. 제가 사는 미국에 저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 구실을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전부 다 자기만 알고 자기만 아는 건 또 좋지요. 자기만 아는 게 아니고 남을 까니릅니다. 남을 까니르어서 대한민국에 사실은 여당에 어제 그저께 뉴스 보니까 당 지명제에서 이재명 지사가 되었던데 그 낙선된 사람이 컨세션 그걸 했어요. 성복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지금 트럼프가 아직까지 승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승복 못하는 민주주의는 아주 말단 민주주의, 파괴돼 붕괴된 민주주의입니다. 승복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등등 사람을 알아보는 사회가 되도록 가치관과 정치 이념과 교육의 목적을 그런 데 두어야 된다고 생각이 가네요. 네, 그 가장 먼저 북에 대한 올바른 이해, 북을 보는 맑은 눈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강조해 주셨는데요. 이건 뭐 저희들도 역시 매번 절감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유독 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면, 어두운 면, 혹은 억지로 이렇게 꼬아서 비판적으로 봐야 하는 것처럼 그 언론이나 소위 말하는 이제 전문가들도 그런 입장에 서기가 일수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자라는 청소년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북에 대해서 올바른 정보나 시각을 갖기가 대단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이제 남북 간의 교류가 막힌 지도 이미 10년이 넘어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북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뭐 가장 좋은 건 직접 만나는 것이겠죠. 제가 뭐 주저넘게 한 가지 예만 들자면 2008년도에 남쪽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금강산으로 수학여행을 갔어요. 예. 뭐 1년에 수만 명씩 갔죠. 갔는데 이 친구들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금강산에 오니까 뭐가 제일 좋더냐. 전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교과서만 보던 금강산 12,000봉이거나 두 번째는 이제 식후경이라는데 북쪽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답변은 뜻밖에도 북측 안내원 누나가 너무 좋더라는 거죠. 아니 뭐 좀 뿔도 나고 성격도 이렇게 거칠 것 같았는데 아마 이제 우리 남쪽에서는 동생들이 그렇게 이뻤나 봐요. 그래서 헤어지기 싫어서 나중에는 뭐 손잡고 내일 다시 만나자고 서로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이제 약속하는 것을 보고 그때 제가 이제 취재를 갔지만 느낀 건 그랬습니다. 역시 어떤 그 선입견도 버리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그 과정에서 동포애가 솟아나고 인간에 대한 이 예의도 생기더라.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남북관계의 재개를 통해서 정치인들 또는 뭐 단체 대표 몇몇 사람이 10번 가는 것보다 우리 평범한 학생들, 노동자들, 여성들이 북녘에 가서 직접 동포들을 만나고 교류하는 게 가장 북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지는 지름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금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건 남북이 함께 가야 된다. 특히 민간 차원에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 남측 당국과 북측 당국이 합의해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과제로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세 번째는 역시 이제 대학의 목표는 이제 사람을 만드는 건데 사람을 단지 육체적으로나 지식인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세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표현하면 인류의 새로운 이상사회를 만들고 꾸려나가는 주역으로서의 사람을 만드는 그런 대학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해 주셨고요.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남과 북 해외의 동포들이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남북 관계가 언제 재개될지 또 당국 간의 합의에 의해서 공동의 추진 기구가 언제 만들어질지 조금 불투명합니다. 확정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면 우선 그 남측이나 해외에서부터 먼저 준비를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전 생각을 좀 달리 합니다. 처음부터 북을 참여시켜야 됩니다. 참여할 수 있는 걸 찾아내고 그분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찾아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교육을 우리가 같이 해서
사람 만드는 교육을 해야 돼. 지금 얘기한 이런 식으로 또 평화를 추구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러면은 좋지요. 그래서 이 평화대학 제가 얘기하는 것이 무슨 궤변이 아니고 현실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보통 일을 하려고 하면은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고 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아이디어는 평화대학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사람들은 또 우리들이 하면 안 됩니까? 그 자금은 대한민국의 통일기금이라는 게 있대요. 제가 언론을 보니까 그 상당히 많이 못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일부러 대선 나온 사람들이 좀 결심을 해서 그러면 북에서는 또 북에서 저 평양 가 보신 분들 그게 배움의 대전단 인민 대학습당이 있습니다. 배움의 대전당이라 그래가지고 그 건물이 대단히 웅장하고 대단히 우리식으로 되어 있고 대단히 편리하고 너무 잘했습니다. 그게 정부 건물로 만들려고 하다가 그걸 이제 만들었다가 그 배움의 전당으로 교육이 그래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변형해서 지금은 인민학습당입니다. 그러한 건물을 개성에 하나 지어 놓으면은 통일 정부의 건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 통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북을 옳게 이해해야 된다. 옳게 이해하는 것보다도 잘 이해하는 것보다도 북의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북의 사람의 입장에 내가 들어가서 사물을 보고 검토하고 고민을 하는 그런 능력을 있어야 됩니다. 그걸 영어에서는 엠파티라고 그러고 우리는 역지사지라고 그러대요. 역지사지하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그거는 가기 전에 여기서 그렇게 준비를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교육, 통일문화 얘기를 하는데 그건 북을 알기 위한 준비 자세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엠파티, 역지사지 또 사람을 중간에 놓고 사람이 어떤 역할을 거기서 하고 어떤 영향을 입고 그 사람 중심으로 봐야 된다. 이런 거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 방법과 관련해서는 교수님께서 일관되게 처음부터 북과 함께, 과정도 북과 함께, 운영도 북과 함께를 강조해 주셨어요. 이 부분이 실현 가능하도록 각별한 또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북의 입장, 북측 사람들이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가슴이 좀 찔립니다만 어쨌든 이건 이제 공감 능력이 필요한데 제가 이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이 남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따뜻한 인간미와 공감 능력을 가로막고 있는 제도적 장벽이 있습니다. 스스로 마음을 열 수 없도록 만드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어마무시한 이 억압 기제가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교수님께서도 지금 이 올해 5월에 보안법 폐지 국회 청원 운동에 나흘 만에 9일 만에 10만 명이 서명을 했고요.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만 법사위에서 지금 심사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전국을 돌면서 보안법 폐지 전국 대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보안법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제약, 심리적인 제약, 법적인 제약 없이 북에 있는 동포들, 북녘 사회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이 돼 가는데요. 교수님께 그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조금 뒤에 후속해서 어떤 방법으로 통일평화대학을 한번 추진해 나갈 것인가 후속 토론이 있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통일평화대학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다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건 이제 단지 국내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해외 동포들 또 나아가서는
평화를 지향하는 국제적인 여러 단체 인사들도 그런 의사를 표명해 오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 모든 분들, 통일평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어떤 말씀을 주시겠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대학은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구성된 대학 교육기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해외에 살고 있는 사람 더구나 조국을 찾아야 됩니다. 조국이 하나가 된 조국이라 해야지 갈라진 조국은 조국으로서의 역할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 혹은 조선 사람으로서의 긍지를 느껴야 됩니다. 지금 무기 잘 만든다, 자동차나 뭐 텔레비전 잘 만든다, 이걸 가지고 민족의 긍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의 긍지는 지혜에서 나와야 됩니다. 지혜는 경험에 바탕을 해서 지혜가 생기는 것. 경험은 원래 그렇지만은 아프고 쓰리고 한이 맺힌 그런 것이 결국은 경험이 됩니다. 경험이 많으면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민족 같이 고생을 많이 하고 경험을 참 깊게 한 민족은 이 세상에 없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따라서 우리 민족이 지혜롭게, 경험은 지혜입니다. 지식이 아니고 지혜롭게 이 세계가 더 좋은 상황에서 인류의 문명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가 기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참다운 민족의 긍지를 느껴야 되고 또 그렇게 긍지를 느끼도록 교육기관에서 더구나 젊은 사람들한테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통일문화 그러는데 통일을 위한 문화뿐만 아니고 통일이 되고 나서도 통일이 지속되는데 꼭 필요한 의식구조, 신념체계, 이게 통일문화입니다. 그래서 통일문화를 구축하는 것은 통일되고 나서 할 일이 아닙니다. 통일되고 나서는 그때 할 일이 얼마든지 있지요. 통일되기 전에 우리가 통일문화를 교육하고 배양시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또 지도층에 계신 분들 또 차기 대통령을 희망하는 분들이 그런 우리가 지금 남쪽에 있으면서 통일을 구상하고 통일 일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그 통일 문화는 통일되기 전에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지난번에 그 교수님 출판 기념했던 그 건국대학교 통일문학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김성민 단장, 그다음에 정전호 교수님과 통일평화대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문학사업단에서 그동안 축적해온 교육 내용과 방법, 인재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 통일평화대학이 본격적으로 준비에 들어간다면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교수님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아까 제가 네. 말이 끊겨가지고 안 했는 것이 네네 말씀하세요. 대학이 5개 있는데 한 개밖에 얘기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단과대학이 5개 있는데 그건 또 이 다음 기회에 제가 생각하는 구체적인 통일대학의 프로그램 전문 과목을 어떤 걸 또 누가 해야 되느냐, 교수진은 어떻게 하며 학생들은 어디서 뽑아오느냐, 그것도 우리가 다 저는 나름대로 생각해 놨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사실 뭐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제가 이게 가장 곤혹스러울 때가 이 교수님 말씀을 중간에 자르는 데인데, 제 손가락을 자르는 것처럼 마음이 아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2달 후면 2022년이 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도 있고 지방자치 선거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2년을 구상에서 실천으로 만드는 해로 바꿔보자. 통일평화대학도 지금까지는 구상에 머물러 있었다면 본격적인 실행 단계로 옮기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남과 북의 정부 당국이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공동의 추진체를 만들어 나가자면 그게 걸맞게 남측도 북측도 준비돼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통일 문제가 뭐 진보의 보수 문제가 아니고 여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대선 후보들이 내년 대선에서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 평화 번영을 위해서 통일평화대학을 공동 공약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 또 반드시 실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그동안 떨어져 있었던 남과 북도 만나고 조선과 미국도 만나고 우리 코로나를 이겨내고 박한식 교수님도 서울에 모셔서 만나고 할 수 있는 만남의 해 2022년 실천과 만남의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박한식 교수님과의 대담 이것으로 정리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